추위가 고대의 저주처럼 왕실 알카사르의 돌들을 꿰뚫는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침대에 누워 시들어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담요에 쌓여있다. 한때 톨레도의 호를 움켜쥐고 있을 만큼 굳건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10월 바람에 마른 나무잎처럼 떨린다. 궁전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하다. 시종들은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으며 작은 소리로 기도를 속삭인다. 횃불은 아무 이유 없이 흔들리며 한때 카스티아의 영광을 뽐내던 테피스트리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제 그 그림자는 날로 쇠퇴해가는 여왕의 몰락만을 반영할 뿐이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메달이 가슴에 무겁게 걸려있다. 한때 안달루시아의 태양처럼 눈부셨던 금은 이제 흐릿하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카탈리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달을 만진다. 가문의 가보는 그녀의 감옥이 되었고 그녀를 이해할 수 없는 운명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다. 금속은 그녀의 피부를 태우지만 그녀는 그것을 벗을 수 없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녀를 가로막고 있다. 왕실의 거울들은 왜곡된 모습을 비춘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녀의 몸뿐만이 아니다. 짙은 검은 눈동자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응시하는 듯 멍한 눈빛을 드러낸다. 궁중 의사들은 실패했다. 그들의 치료법은 살과 피를 초월하는 질병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녀의 방에 있는 테피스트리가 바뀌었다. 한때 사냥과 승리의 장면이 그려져 있던 테피스트리는 이제 애도하는 인물들, 울부짖는 군중 앞에 무릎을 꿇은 여인들로 가득하다. 캐서린은 몇 시간 동안 테피스트리를 응시하며 이 이미지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할 친숙한 얼굴들을 알아본다. 그들은 바로 다른 캐서린들, 앞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운명을 맞은 사람들이다. 외로움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돈 로드리고는 몇 주째 그녀의 방을 피하고 있었다. 참모들은 복대서 왕비의 광기에 대해 수군거렸다. 궁정은 그녀의 불가사의한 병에 걸릴까 두려워 그녀를 버렸다. 오직 그림자만이 유령 같은 창녀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며 그녀가 더 이상 톨레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톨레도가 그녀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성수는 어두워진다. 왕실 예배당의 촛불은 바람 한 점 없이 꺼져간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마치 신성한 빛이 캐서린에게서 사라진 듯 색을 잃었다. 사람들은 저주와 이단에 대해 수군거린다. 한때 존경의 마음으로 불렸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두려움에 떨며 속삭인다. 밤이면 그녀는 목소리를 듣는다. 살아있는 존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와 같은 이름, 같은 운명을 가진 여자들의 메아리다. 그들은 그녀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걸지만 그녀는 모든 말을 알아듣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수세기 전의 비밀, 왕족의 혈통으로 맺어진 계약,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을 묶는 메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녀는 저주받은 사슬의 마지막 고리일 뿐이다. 하인들은 캐서린이 직접 쓴 페이지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장소와 한 번도 참관하지 않은 의식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회고록을 씁니다. 왕실 일기는 다른 삶, 다른 통치, 다른 몰락의 자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서린은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를 읽는 사람처럼 이 페이지들을 읽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베개 밑에 로켓이 나타났다.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로켓 안에는 그녀와 똑같이 생긴 한 여인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지금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는 바로 그 메달을 착용하고 있었다. 초상화 속 눈은 방 안을 따라다니며 마치 피할 수도 있었던 운명을 받아들인 그녀를 비난하는 듯했다. 톨레도의 여왕은 삶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워지고 영혼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의사들은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제들은 참회하지만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더 이상 산자의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죽은 자의 세상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한때 카스티아의 희망이었던 여인이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어떤 고대의 힘이 그녀를 황금 왕좌에서 끌어내어 이 차가운 침대로 그녀가 죽어가는 곳으로 끌고 왔을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1501년은 스페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가톨릭 군주들이 왕국들을 통일했지만 톨레도는 레콩키스타 이전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고대 혈통에 의해 통치되는 별도의 왕국으로 남았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이 권력의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톨레도 귀족 가문의 딸로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혈통을 가진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긴장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국경을 초토화시켰고 남쪽에서는 모리스코족이 침묵 속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종교재판소는 모든 마을과 모든 가정에 촉수를 뻗쳤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톨레도는 옛 카스티아 귀족들의 보루처럼 우뚝 섰고 마드리드의 새로운 영주들에게 굴복하기를 꺼렸습니다. 캐서린은 왕실 알카사르 성벽 안에서 성장하며 라틴어, 신학, 그리고 정치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성을 발휘하여 대사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부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녀의 지성이었습니다. 15살이 되자 그녀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귀족들보다 궁정 음모에 더 능숙해졌습니다. 16번째 생일에 메달이 그녀의 손에 떨어졌다. 외할머니 도냐 이사벨 데 톨레도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메달을 건넸다. 우리 혈통의 상징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여자들이 이걸 달고 다녔어요. 이게 널 보호하고 힘을 줄 거예요. 카탈리나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메달을 받았다. 그녀의 재능은 왕실 아련에서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한 프랑스 대사가 왕의 의도를 속이려 합니다. 참관인으로만 참석한 캐서린은 갑자기 자신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대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진실을 고백합니다. 궁정은 젊은 여인의 총명함에 감탄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돈 페르난도 데 톨레도는 딸이 국정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스파이와 상인들과의 비밀, 회동에 그녀를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카탈리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읽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조언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고 그녀의 영향력은 권력의 벽에 담쟁이 덩굴처럼 돋아납니다. 톨레도의 마지막, 왕이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 수 없는 열병이 3일 만에 그를 집어삼킵니다. 그에게는 남자 후계자가 없습니다. 도시의 예법에 따르면 귀족 평의회에서 자격을 증명하면 왕족 출신의 여성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18살의 캐서린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존엄성 시험은 남성 고문의 도움 없이 한 달 동안 톨레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패하도록 고안된 전통이며 여성의 권력 감당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평범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 30일 동안 그녀는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녀는 도시의 우물을 독살하려는 무어인들의 음모를 밝혀냅니다. 그녀는 제노아와 무역 조약을 맺어 톨레도의 재원을 채웁니다. 메달리온은 매일 더욱 밝게 빛난다. 캐서린은 메달리온이 자신의 귀에 비밀을 속삭이며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느낀다. 배신자들의 이름, 숨겨진 보물의 위치, 멀리 있는 적들의 계획까지. 그녀는 이러한 지식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녀는 이를 신의 선물, 자신이 통치할 운명임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돈 로드리고 데 카스티아와의 결혼은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군인들과 군사 동맹을, 그녀는 톨레도와 그 부기를 가져왔다. 완벽한 정치적 결합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도 있었다. 로드리고는 카탈리나의 지성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커져가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려자를 발견했다. 대관식은 10월 어느 날 톨레도 대성당에서 거행됩니다. 황금빛 나무십들이 거리를 왕실 카페처럼 뒤덮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여왕을 의심했던 귀족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으로 캐서린에게 절합니다. 백성들은 그녀에게 환호합니다. 종소리는 몇 시간 동안 울립니다. 그녀의 가슴에 걸린 메달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마치 제2의 태양처럼 반사합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금박을 입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잠시 동안 그녀는 등 뒤로 검은 옷을 입은 흐릿한 형체의 다른 여자가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환영이 그날의 흥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과 운명을 함께할 첫 번째 여왕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통치 촉이 몇 달은 성공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톨레도는 그녀의 통치 아래 번영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녀의 정책을 칭찬했고 병사들은 그녀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사제들은 그녀의 종교적 헌신을 축복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가톨릭 군주들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처음 맛보면 달콤합니다. 캐서린은 단호하면서도 공정한 통치를 합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적들은 존경하며 동맹들은 그녀를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권력을 가진 여성이 되어 누구도 도전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톨레도는 카스티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고 그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설계자입니다. 1503년 봄 캐서린의 통치의 첫 번째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쿠엔카의 영주들은 역사적으로 전사들의 영토였던 곳을 여성이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달라하라와 세고비아의 불만을 품은 귀족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란은 카스티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캐서린은 망설임 없이 돈 로드리고를 불러 톨레도 군대를 동원하라고 명령한다. 톨레도 여왕이 직접 군사 원정을 지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련한 병사들은 젊은 군주가 흰 말에 올라탄 모습, 은빛 갑옷에 빛나는 메달을 회의적인 눈빛으로 바라본다. 곧 그들은 자신이 여왕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게 된다. 캐서린의 전략은 잔혹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반란군의 거점을 포위하는 대신 그녀는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초자연적인 정밀함으로 조율된 그녀의 첩자들은 곡물 창고와 독극물 저장소를 파괴합니다. 적군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기 전에 굶주림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메달리오는 살아있는 장군조차 알지 못하는 전술을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쿠엔카 평원 전투는 전설이 됩니다. 캐서린은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불가능해 보이는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마치 적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합니다. 수적으로도 전략으로도 불리한 반란군은 6시간의 전투 끝에 항복합니다. 승리는 참담했지만 그 대가는 캐서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귀족들은 공개 재판을 위해 톨레도로 끌려간다. 캐서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을 주재한다. 그녀의 선고는 가차없다. 재산 전액 몰수 주모자들에게는 영구 추방, 그리고 톨레도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처형이다. 5명의 백작의 머리가 중앙광장에서 굴러간다. 백성들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 귀족들은 여왕의 지나친 잔혹함에 대해 투덜거린다. 카탈리나의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한 명인 돈 가르시아 데 멘도사는 감히 처벌의 심각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촌 관용은 왕족의 미덕이기도 하지 그는 은밀히 그녀에게 경고한다. 카탈리나는 수세기 동안 쌓인 지혜가 담긴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관용은 종종 나약함으로 오해받지 가르시아. 여왕은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지. 이것은 그녀의 측근에 첫 균열이 생긴 순간이다. 쿠엔카, 정복으로 톨레도의 영토는 카스티아의 중심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가에서리는 정복한 영토를 군사적으로 효율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총독들을 임명하고 상주 수비대를 설치하고 왕실 수입을 2배로 늘리는 공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커졌지만 증오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는 적들의 수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군주가 부재 중일 때 카스티아의 섭정을 맡은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캐서린과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은 산 후안 데 로스 레에스 수도원에서 열립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시스네로스는 젊은 여왕을 예리한 눈으로 살핍니다. 폐하께서는 단호한 통치를 하십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단호하실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변증법적 결투로 이어진다. 시스네로스는 카스티아 귀족의 일부 계층이 톨레도에 축적된 권력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암시를 던진다. 캐서린은 자신의 왕국이 스페인의 안정만을 추구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근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한다. 바로 왕실이 중앙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 세력의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루이 12세는 스페인에 대항하는 새로운 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후위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내부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의 첩자들은 카스티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불만을 품은 귀족들에게 금과 약속을 제시합니다. 톨레도의 이름은 도청된 여러 편지에서 프랑스의 유혹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돈 로드리고는 시에라 데 그레도스에서 산적들을 소탕하는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톨레도 폭정의 내부 적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있던 프랑스 사절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편지들 중 하나는 돈 가르시아 데 멘도사에게 직접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카탈리나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믿음직한 조언자이자 사촌이 그녀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르시아와의 대치는 궁정이 모인 왕좌의 방에서 벌어진다. 카탈리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반역의 증거를 제시하지만 그녀의 눈은 억눌린 분노로 이글거린다. 가르시아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한다. 카탈리나, 넌 더 이상 내가 알던 사촌이 아니야. 그 메달이 널 바꿔놓았어. 넌 잔혹하게, 통치하고 필멸자라면 알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어떤 세력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지? 가르시아의 말이 마치 종소리처럼 홀에 울려 퍼진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캐서린의 초자연적 지식에 기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귀족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한다. 여왕은 그런 의심이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다. 가르시아는 즉시 체포되어 반역죄와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다. 돈 가르시아 데 멘도사의 재판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카탈리나는 직접 재판을 주재하며 프랑스어로 작성된 편지를 제시하고 증인을 세우고 모든 변론을 파기합니다. 그러나 가르시아가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마지막 발언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합니다. 네가 차고 있는 메달은 축복이 아니야, 사촌. 저주일 뿐이야. 할머니께 그 메달을 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물어보렴. 다른 카탈리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물어보렴. 처형은 새벽 연병장의 은밀한 곳에서 거행됩니다. 카탈리나, 돈 호드리고, 그리고 사형 집행인만 참석합니다. 가르시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유지하지만 그의 눈은 슬픔과 경고가 뒤섞인 채 사촌의 눈을 훑어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가 듣는 목소리는 성인들의 목소리가 아니야, 카탈리나. 그들은 네 앞에 온 이들의 목소리야. 그날 밤 캐서린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관식 이후 처음으로 메달리온이 그녀의 피부를 태웠다. 방의 거울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림자가 비쳤다. 고대어로 된 속삭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미 돌아설 수는 없었다. 권력은 금단 현상을 용납하지 않는 마약과 같았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부의 적들은 이미 밝혀지고 제거되었습니다. 톨레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시아의 말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언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대가로 정확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젤러스홉 4년과 1505년은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톨레도는 쿠엔카에서 포르투갈 국경까지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금고는 새로 정복한 광산에서 채굴한 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살라망카에서 발렌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가장 위험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때 정의로 칭송받던 여왕은 이제 공포로 통치합니다. 톨레도 궁정은 첩자와 아첨꾼들의 미궁으로 변했다. 카탈리나는 더 이상 누구도
심지어 돈 로드리고조차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 불충한 귀족들의 처형이 너무 빈번해져서 왕실 사형 집행인은 매주 이를 보장해야 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차가워진 메달은 반역자들의 이름을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속삭인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반역자들인가? 아니면 단지 과거에서 온 목소리가 현재의 편집증을 투사하는 것일까? 루이 12세가 나바르를 침공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발발합니다. 카트린은 가톨릭 군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지만 그 대가로 톨레도를 스페인, 왕실 내의 독립왕국으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라곤의 페르난도를 크게 화나게 하는 대담한 행보입니다. 톨레도와 왕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됩니다. 카트린은 자신의 영주들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로드리고는 새로운 상처와 더 깊은 걱정을 안고 나발의 원정에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카탈리나는 방에서 혼자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며 그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카탈리나에게 따지자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로드리고, 저는 제 조언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먼저 통치했던 여성들이죠. 그들의 조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장군은 자신이 싸울 수 없는 세력에게 아내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 문제가 증폭됩니다. 캐서린, 여왕의 통치 아래 한때 평화로웠던 톨레도의 모리스코족은 비밀리에 조직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왕의 변화, 점점 심해지는 편집증, 그리고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결정들을 감지합니다. 무슬림 상인들이 음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고문을 받은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획을 자백합니다. 그들의 공개 처형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종교 반란의 불씨를 당깁니다. 하급 귀족들 역시 불만의 기색을 드러냈다. 새로운 전쟁 세금으로 그들의 영지가 고갈되었고 반역자들의 토지 몰수는 캐서린의 총애를 받는 자들에게만 이득이 되었다. 오르가스 백작이자 그라나다 전쟁 참전 용사인 돈 페르난도 데 사베드라는 사절단을 이끌고 불만을 토로할 접견을 요청했다. 캐서린은 왕좌의 방에서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현실과 동떨어진 듯 회피적이었다. 청중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캐서린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귀족들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전 왕들의 배신을 언급한다. 백작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한다. 그들의 여왕은 어떤 필멸자도 가져서는 안 될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 교회와의 관계 또한 악화됩니다. 캐서린의 개인 고해 사제인 알론소 델라 크루스 신부는 그녀의 신성한 계시의 본질에 감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 고해 성사에서 그는 메달리온과 그녀가 듣는 목소리에 대해 직접 묻습니다. 캐서린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신께서 제게 주신 은사의 의문을 제기하십니까, 신부님? 제 지도 아래 톨레도가 번영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고해 성사는 갑자기 끝납니다. 알론소 신부는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왕실을 나갑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더욱 강렬해진다. 하인들은 궁전의 횃불이 밤에 스스로 빛을 낸다고 보고한다. 테피스트리에는 빛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다. 우는 왕비, 폭동을 일으키는 군중, 깨진 왕관. 왕실 예배당의 성수는 캐서린이 다가올 때마다 어두워진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마구간의 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인다. 궁전 자체도 그녀의 존재를 거부하는 듯하다. 돈 로드리고는 카탈리나의 비밀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장에는 두 개의 뚜렷한 필체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익숙한 필체이고 다른 하나는 수세기 전에 쓰인 필체입니다. 일기에는 야행성 의식, 피로 맺어진 계약,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을 묶는 메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충격적인 기록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5번째 카탈리나가 몰락한다. 6번째 카탈리나는 준비해야 한다. 이 순환은 계속된다. 권력은 세대를 거쳐 대가를 치른다. 부부 갈등은 불가피하다. 호드리고는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일기를 건넨다.
카탈리나는 마치 이 폭로에 놀라지 않은 듯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기를 읽는다. 그녀의 대답에 장군은 소름이 돋는다. 내 필체가 아니야, 호드리고. 그건 바로 그들이야. 앞서 온 자들이지. 그들은 내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게 해주지. 내가 단순한 통치 이상의 무언가의 일부라는 걸 모르나?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살라망카 출신의 종교 재판관과 신학자들이 동행하는 두 번째 접견을 요청합니다. 이 접견은 중립지역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에서 열립니다. 시스네로스는 캐서린, 대공의 치세를 둘러싼 이상 현상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하인들의 증언, 초자연적 지식에 대한 고해사제들의 보고, 그리고 신적이지 않은 존재와의 소통을 시사하는 문서들이 그 증거입니다. 카탈리나는 불안할 정도로 차분하게 비난을 경청한다. 그녀의 변명은 간단하지만 섬뜩하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스페인의 영광과 톨레도의 위대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제 방식이 당신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들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네로스가 메달리온을 직접 언급하며 종교재판소 조사를 제안하자 방 안의 분위기가 일변한다. 촛불이 동시에 꺼진다. 수도원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린 듯 어두워지지만 하늘은 맑다. 카탈리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진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것에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냉기에 마비된다. 시스네로스는 자신이 세속적인 권위를 초월하는 세력에 맞서고 있음을 깨닫는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끝납니다. 종교재판소는 반박할 수 없는 이단 증거 없이는 여왕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캐서린은 권력을 유지하지만 이제 스페인 최고 종교 권위자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고 적들은 늘어나고 동맹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권력의 대가가 바로 인간성일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방 안의 고독 속에서 금박을 입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본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온기를 모두 잃었고 피부는 죽음처럼 창백해졌으며 입술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말들을 속삭인다. 메달리온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며 그녀의 가슴에 박힌 사악한 심장처럼 고동친다. 그녀는 절대적인 권력을 얻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그리고 과거 세대의 무게가 그녀를 완전히 짓누르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1506년은 불길한 징조들로 시작됩니다. 톨레도의 농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흉작을 맞이합니다. 우물은 아무런 설명 없이 말라버립니다. 상인들은 캐서린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 마치 그녀의 초상이 금속에 묻히기라도 한 듯 일찍 녹슬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한때 여왕에게 헌신했던 백성들은 신의 저주와 천벌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반응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변덕스럽고 모순적입니다. 어느 날은 새 교회 건축을 명령하다가도 다음 날은 교회 재산을 몰수합니다. 자백한 살인범은 사면하지만 사소한 탈세 혐의로 상인을 처형합니다. 궁정에 남은 참모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지만 누구도 즉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분노를 품은 여왕에게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메달리온의 외형이 변했습니다. 금은 검게 변하며 불길한 금속광을 띄었습니다. 한때는 알아볼 수 없었던 고대의 조각상들이 이제 솟아오른 흉터처럼 두드러져 보입니다. 카탈리나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가슴을 꿰뚫는 듯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물체는 그녀의 살과 융합하여 저주받은 신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돈 로드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그는 짐을 챙겨 작별 인사도 없이 톨레도를 떠납니다. 그는 결혼 베개에 편지를 남깁니다. 더 이상 제가 결혼했던 여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로잡은 세력이 제 카탈리나를 죽였습니다. 더 이상 이 파괴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족쇄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의 떠남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공식적인 종말이자 카탈리나가 과거의 인간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연결 고리임을 의미합니다. 왕실 분리 소식은 스페인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캐서린의 적들은 로드리고의 도피를 여왕의 악마적 본성에 대한 의심이 확증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모든 주교구에 비밀 사절을 파견하여 이단에 대한 공식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바야돌리드에서 온 가톨릭 군주들은 톨레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코족이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불씨는 마녀로 고발된 이마음의 처형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년간 지속된 박해와 몰수 세금입니다. 반란군은 톨레도의 빈민가를 장악하고 좁은 골목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주받은 여왕에게 죽음을 톨레도의 자유를. 캐서린은 재위 중 처음으로 대규모 민중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진압은 잔혹하고 무질서했다. 캐서린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반란군 거주 지역을 폭격하라고 명령했다. 왕실 투석기에서 발사된 소위탄은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온 가족이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몇 주 동안 톨레도 하늘을 뒤덮었다. 반란이 마침내 진압되었을 때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 승리는 피로스의 승리였다. 톨레도는 생산적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궁정에 살아남은 귀족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르가스 백작 돈 페르난도 데 사베드라는 카스티아의 5거장이 참여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캐서린을 폐위하고 톨레도를 가톨릭 군주에게 직접 넘기는 것입니다. 음모자들은 교회의 암묵적인 지지와 왕실 사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여전히 충성하는 궁정 스파이들과는 멀리 떨어진 버려진 방앗간에서 비밀 회동이 열립니다. 캐서린은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음모를 밝혀냅니다. 어느 날 밤 궁전 복도를 몽유병처럼 걷던 그녀는 곧장 도서관으로 가서 음모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인간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양피지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목록을 발견하고 거의 모든 귀족들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닫습니다. 편집증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세상에 맞서 완전히 홀로 서 있습니다. 캐서린의 반응은 과도하고 자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귀족 용의자들을 동시에 체포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중에는 침묵을 지킨 것 외에는 죄가 없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카사르의 지하 감옥은 죄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비밀을 밝히지 않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톨레도는 더 이상 현실과 악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왕이 통치하는 공포의 통치로 변했습니다. 가톨릭 군주들은 톨레도가 왕권의 반기를 든 반란 상태에 있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아라곤의 페르난도는 반란 도시를 향해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최후 통첩은 명확합니다. 캐서린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교회 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톨레도는 무력으로 점령될 것입니다. 여왕은 이 전가를 받고 왕실 사절들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톨레도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들은 내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했다. 포위, 공격은 봄에 시작됩니다.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도시를 요새화하라고 명령하지만 자원은 고갈됩니다. 민간인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거 피난합니다. 병사들은 밤사이 무기와 보급품을 챙겨 탈영합니다. 흉작으로 곡물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우물은 말라붙어 물 배급이 불가피합니다. 톨레도는 미친 여왕과 소수의 광신도들이 지키는 유령 요새가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절정에 달한다. 궁전 벽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고 돌에서 붉은 물방울이 설명 없이 흘러내린다. 고대 왕들의 초상화는 금박을 입힌 액자를 얼룩지게 하는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거울은 대관식, 처형, 수세기 전에 거행되었던 어두운 의식 등 과거의 이미지들을 비춘다. 캐서린은 그림자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보이지 않는 조언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에 웃는다. 알론소 델라크루스 신부는 마지막 엑소시즘을 시도합니다.
어느 날 밤 캐서린이 몽유병처럼 왕실 예배당을 지나가는 동안 신부는 정화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는 성수를 뿌리는데 성수가 여왕에게 다짜 증기로 변합니다. 그는 라틴어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그 기도문은 마치 지하 납골당에서 왜곡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캐서린의 목에서 메달을 떼어내려던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제단에 내던져 갈비뼈 3개가 부러집니다. 신부는 그날 밤 자신이 악마의 힘에 맞서고 있다고 확신하고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극심한 고독이 마침내 캐서린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조언자도 남편도 충성스러운 신하도 동맹도 없이 그녀는 며칠씩 테피스트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캐서린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 답은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 한때 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죽은 여인들의 조언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 조언은 모순적이고 잔인하여 그녀를 점점 더 자기 파괴적인 결정으로 몰아간다. 절박함에 채우는 프랑스의 루이 12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카트린은 스페인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조건으로 톨레도를 프랑스에 넘기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그녀가 한때 지켜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궁극적인 배신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왕실 스파이에 의해 가로채이고 아라곤의 페르난도에게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위한 완벽한 법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카트린은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으로 자신의 파멸을 확정지었습니다. 톨레도 주변 언덕에서 적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왕의 군대는 성벽이 보이는 곳에 진을 친다. 지평선까지 뻗은 수천 개의 천막 위로 카스티아의 깃발이 펄럭인다. 도시 안에서 캐서린은 성벽 위에서 자신의 통치를 끝내려는 군대의 모습을 지켜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진다. 행복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종말이 다가오고 그와 함께 어쩌면 그녀가 직접 만들어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때 톨레도의 희망이었던 그녀에게 무엇이 남을까? 그리고 어떤 고대의 세력이 저주받은 메달을 다시 착용하는 자를 괴롭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까? 톨레도 포위 공격은 마치 신의 힘이 이 성경 속 숫자가 저주받은 통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정한 듯 정확히 40일간 지속됩니다. 왕실의 투석기들이 성벽을 무자비하게 포격합니다. 궁수들은 도시의 지붕을 불타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화염 화살을 연발합니다. 하지만 저항은 미미합니다. 캐서린에게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겨우 200명밖에 없는데 그들 대부분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광신도들입니다. 여왕은 알카사르의 가장 높은 탑에서 밤을 보내며 마치 고대의 조언자처럼 별들에게 말을 건넨다. 보초들은 그녀가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한때 카스티아의 밀처럼 금빛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다. 반투명한 피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흘러내리는 피처럼 검게 변한 혈관을 드러낸다. 메달리온은 커져 금속 거미줄처럼 그녀의 가슴을 가로질러 뻗어있다. 35일 새벽 첫 번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실 병사들은 공성추로 뚫린 틈을 뚫고 들어왔지만 텅 빈 거리와 버려진 집들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톨레도는 폐허 속에서 군인들의 발소리와 바람의 울부짖음만이 메아리치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궁궐 내 박탈에 지쳐 쓰러진 소수의 수비병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궁궐을 괴롭히는 초자연적 현상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라곤의 페르디난도는 톨레도 대성당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영적 재정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가톨릭 왕은 원정 기간 동안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은 백발로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정치적 반란 이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첩자들이 보낸 보고에는 이성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악마적인 현상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실용주의자였던 페르디난도는 생애 처음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폭력 없이 체포됩니다. 왕실 병사들이 왕좌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황금빛 의자에 앉아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목격자 중 누구도 그녀가 입은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한한 점에 고정된 그녀의 눈은 침입자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경비대장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미소를 짓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여러 여자가 목구멍에서 속삭이는 듯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이전 사람들이 오늘 도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투에 단련된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직접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왕실 사제들이 축복한 사슬을 이용해 그녀를 호위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차가운 기운 앞에서는 축복조차 소용없어 보였다. 바야돌리드로 향하는 여정은 섬뜩한 행렬로 변한다. 캐서린은 빗장이 걸린 마차를 타고 가지만 말들은 속보를 거부한다. 마치 초자연적인 무게를 짊어진 듯 말들은 한 걸음씩 나아간다.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우물은 말라붙고 농작물은 시들고 동물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난다. 농부들은 행렬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성호를 긋고 문과 창문을 닫는다. 어떤 이들은 마차를 따라오는 여인들의 그림자, 죽은 여왕들의 유령 같은 수행원을 보았다고 단언한다. 바야돌리드 교도소는 사실 왕궁의 탑으로 상류층, 수감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문턱을 넘는 순간 교도소는 그녀의 존재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돌들은 모든 것을, 적시는 끊임없는 습기를 풍깁니다. 횃불은 아무런 설명 없이 꺼집니다. 교도관들은 벽에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합니다. 3명의 교도관은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전출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1506년 12월 1일에 소집되었습니다. 법정은 아라곤의 페르디난드가 직접 주재하는 바야돌리드의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판사로는 시스네로스 추기경, 종교재판소 대표 최고위 귀족, 그리고 살라망카 출신 교회법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재판은 레콩키스타 이후 스페인에서 열린 가장 엄숙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상의 법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압도적입니다. 왕권에 대한 반역, 이단, 마법, 귀족 살해, 모리스코족에 대한 집단 학살, 사악한 세력과의 교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혐의인 스페인 영토를 외국에 넘기려 한 혐의입니다. 각각의 혐의는 문서 증언, 그리고 물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법원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법전도 고려하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증언입니다. 캐서린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비난을 경청한다.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주어지자 그녀의 대답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 덧없는 인간들이여, 나는 당신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지 않소. 내 행동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스페인을 지배했던 세력의 지시에 따른 것이요. 나는 당신들의 하찮은 판단을 초월하는 의지의 도구일 뿐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호레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뒤흔드는 초자연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다.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시스네로스 추기경이 저주받은 메달을 증거로 제시하는 순간입니다. 병사들은 축복받은 집게를 사용하여 카탈리나의 목에서 메달을 제거했지만 메달은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시스네로스가 메달을 증거물 테이블에 올려놓자 메달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법정 문서는 어두워지고 필사자들의 펜은 말라붙었으며 초자연적인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메달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카탈리나의 할머니 도냐 이사벨 데 톨레도는 증언했다. 여든이 넘은 이 노부인은 갈라졌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께서도 그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거라고요. 이 메달을 착용했던 카탈리나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지혜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모두 영혼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손녀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할머니의 진술은 저주받은 혈통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수세기 동안 톨레도, 가문의 카탈리나라는 여성들은 메달리온을 통해 전승된 조상의 지식을 받아왔습니다. 각자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통치했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영속시키려는 세력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현재의 카탈리나는 초자연적인 도구들의 긴 계보에서 가장 최근의 것일 뿐입니다. 바야돌리드 시민들은 판결을 듣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군중은 양분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즉시 처형해야 할 폭군으로 여겼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처벌보다는 자비를 받아야 할 악마의 세력의 희생자라고 속삭였다. 더 미신적인 두려움은 그녀를 처형하면 그녀에게 빙의한 존재들이 완전히 풀려나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숙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정은 3일 동안 심의합니다. 토론은 격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캐서린은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입니까? 세상의 정의가 악마의 힘과 관련된 문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악령 빙의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지만 조상의 영혼에 빙의된 여왕의 사례를 다룬 법적 선례는 없습니다.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정의와 신학적 신중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카타리나는 세속적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지만 그녀의 영혼을 해방하기 위한 구마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처형은 무기한 연기될 것입니다. 의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그녀가 인간성을 되찾으면 수녀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의식이 실패하면 그녀는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로 처형될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에게 그 결정이 전해지자 그녀의 대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수세기 동안의 쓰라림이 담긴 웃음을 터뜨리며 저주받은 예언처럼 울려 퍼지는 말을 내뱉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죽어왔으니까요. 당신은 나를 퇴마할 수 없어요. 나는 영원한 무언가의 일부니까요. 당신은 다음에 선택될 자가 더 현명해지기를 혹은 더 잔인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스페인의 미래 자체를 향한 선고처럼 법정에 맴돌았다. 복도에 있는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지면서 재판은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캐서린의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제자리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횃불을 다시 켜자 그녀는 정확히 그들이 떠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떤 인간도 가져서는 안 될 품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진정한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촌곤 7년 1월 시스네로스 추기경의 직접 지휘 아래 구마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박식한 신학자들이 6개월 동안 캐서린의 영혼을 사로잡은 초자연적인 힘에서 해방시키려 애썼습니다. 의식은 카스티아의 모든 성인들의 유물이 보관된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특별실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도문은 사제들의 입술에 닫자 일그러졌고 성수는 캐서린의 피부에 닫자 끌어올랐으며 십자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변했습니다. 극적인 의식이나 공개적인 의식 없이 최후가 찾아온다. 7월 어느 날 아침 교도관들은 캐서린이 감방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폭력이나 질병의 흔적은 없다. 마치 그녀를 살게 했던 힘이 필멸의 몸을 버리기로 결정한 듯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되찾은 듯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다. 메달이 사라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전날 밤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고 단언하지만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저주받은 물건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묶었던 사슬은 온전했고 감방은 봉인된 상태였지만 조상의 유물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문관들은 수녀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도구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라곤의 페르디난도는 장례식이나 예식 없이 시신을 즉시 화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해는 숭배되거나 저주받을 만한 신성한 장소와는 멀리 떨어진 달빛도 없는 밤 두에로 강에 뿌려졌습니다. 무덤이나 기념비는 세워지지 않았고 어떤 공개적인 애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마치 그녀의 통치가 집단적인 악몽에 불과했던 것처럼 스페인의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왕실 연대기 작가들은 톨레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퍼져나갔다. 농부들은 죽은 자와 대화했던 저주받은 여왕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 상인들은 여관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메달에 대해 속삭인다. 귀족들은 살롱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조상의 힘으로 표시된 혈통에 대해 중얼거린다. 카에서린 여왕 치세의 참화에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쇠퇴한 인구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닌 도시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치세 동안 말라버린 우물들은 다시는 깨끗한 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땅에서 농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왕실 알카사르는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자 어떤 귀족도 감히 그곳에 거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톨레도 가문은 다음 세대에 멸망했습니다. 카탈리나의 아버지인 돈 페르난도 데 톨레도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 친척들은 전쟁이나 기이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문의 여성들은 조상의 저주를 물려줄까 두려워 아이를 낳기를 거부했습니다. 톨레도라는 성은 마치 더 높은 권력의 저주를 받은 듯 스페인 귀족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캐서린이 재위 기간 동안 시행한 행정개혁은 오래 지속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영토 조세 제도는 카스티아 전역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녀의 군사 조직 방식은 샤를 5세의 제국 원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간첩 기술은 스페인 정보기관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주받은 여왕이 만들어낸 권력의 도구는 스페인 제국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5세는 즉위하자마자 톨레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작성된 문서는 세속의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으로 분류되어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봉인되었습니다. 미래의 황제는 특정 지식이 일반 인류에게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역사는 다시 쓰이겠지만 진실은 미래 세대에게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캐서린과 유사한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약을 개발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 초자연적인 힘으로 표시된 혈통, 그리고 불가능한 지식의 현현을 감지하는 절차가 수립되었습니다. 톨레도 절차로 알려진 이 규약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 전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왕의 비극은 교회를 비세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지혜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서린을 버린 남편 돈 로드리고 데 카스티아는 갈리시아의 한 수도원으로 은퇴하여 말년을 회고록을 쓰며 보냈는데 이 회고록들은 결코 출판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원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그의 글들은 아내의 초자연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어떻게 점차 조상의 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가며 날마다 인간성을 잃어가다 결국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자세하게 묘사한다. 카에서린의 탄압에서 살아남은 모리스코인들은 저주받은 여왕에 대한 그들만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비밀리에 전해진 그들의 이야기에서 캐서린은 기독교의 편협함에 대한 신의 징벌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여인이 결국 폭군들을 파멸시키는 우주적 정의의 상징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649년 모리스코인들이 최종적으로 추방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캐서린 왕비의 통치는 스페인을 넘어 그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톨레도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한 유럽 대사들은 각국의 초자연적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저주받은 물건과 혈통을 조사하기 위해 비밀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영국은 초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왕족을 보호하는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톨레도 사건은 정치를 초월하는 위협에 직면한 정부들에게 국제적인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역사적 아이러니는 수세기 후에 드러납니다.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한 캐서린의 통치 방식은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화될 행정 기법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녀의 체계적인 간첩 활동, 중앙 집권적인 경제 통제, 공공정보 조작,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계적인 제거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전조였습니다. 16세기에 저주받은 여왕은 자신도 모르게 현대 절대 권력의 매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주받은 메달은 공식 역사 문서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새로운 소지자를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각 세대는 불가능한 지식을 얻고 초자연적인 지혜로 통치하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캐서린이 묘사한 순환은 각 시대에 맞춰 적응하면서도 저주받은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듯합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에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권력의 위험에 대한 영원한 경고가 남습니다. 절대적인 지식이 무지보다 더 심하게 타락시킨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필멸자를 불가사의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권력의 대가는 언제나 그것을 휘두르는 자의 영혼이라는 확신이 남습니다. 한때 톨레도의 희망이었던 여인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위대함을 약속했던 여왕은 일시적인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몰락하면서 그녀는 인류에게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절대 권력은 그 소유자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켜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의 유령 같은 잔영만을 남깁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온 고귀한 관객,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스페인 종교 재판에 숨겨진 비밀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